오늘 오전 인천 영종도의 스카이72 골프클럽에서 법원 집행관들과 용역체 직원들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소학의 물대포까지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주요 사건 소식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 정책선임예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법원 집행관들, 용역업체 직원들 양측이 충돌을 하면서 부상자까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은 지금 부동산 인도 소송을 냈고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로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일인지 좀 짚어주시죠.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법원의 판결이 네. 존재를 하고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 확정된 판결은 집행력이 부여돼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인천공항에서 스카이 72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그 골프장 부지 우리한테 넘겨줘. 우리 인천공항 거야 라고 얘기해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맞다. 인천공항 거다. 이렇게 이제 확정 판결이 나니까 네. 그럼 인천공항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니까 그게 대해서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집행을 할 때 이제 법원의 집행관들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 집행관이 한 600여 명 가게 되는데 지금 스카이 72가 원래 제가 알기로는 2005년에 계약을 맺고 네. 2020년 이게 종료되는 시점인데 지금까지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임대차를 하고 있고 이제 골프를 하면 부킹이라 그러죠. 이런 걸 계속 받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인도가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인도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600명이 집행하는데 이 임차인들도 이제 용역업체 직원 한 500여 명을 이제 데리고 서로 간에 대치가 되는 거죠. 법원의 이제 집행 공권력에 대해서 뭐 임차인들도 할 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뭐 제대로 된 어떤 입찰이 있었느냐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그 용역업체 500명과 지금 충돌이 됐는 거죠. 법원의 집행에 대해서 임차인들이 그 인도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임차인 쪽에서는 골프장 소유권이 바뀌었다고 강제 집행하는 거는 아니라고 본다 이런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법원 집행관들의 강제 집행에 따르지 않았을 때 처벌수는 어떻습니까? 뭐 사실 이 부분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 있는 내용, 입찰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있는데 네. 먼저 임차인들의 약간의 어떤 그 말씀은 먼저 드리고 이 공권력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입장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게 임대차 관계가 이제 종료되고 나면 2020년에 끝나면 사실상 이게 제5활주로였어요. 인천공항에서 이제 5번째 활주로를 만드는 건데 제가 앞에 있는 좀 이렇게 입찰 관계를 좀 들여다보니까 이게 다시금 어떤 레저 업체로 다시 이제 이관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공항에 활주로가 들어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KX 그룹에 이제 이게 다시 넘어가면서 임차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소유권이 변경되더라도 만약에 이게 그대로 골프장으로 만약에 운영된다면 그에 대한 그 고용 승계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용 승계가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용 승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아까 확정 판결과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앞서 우리 앵커가 말했다시피 이러한 적법한 국가 공권력의 집행에 대해서 불응한 8명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열리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러한 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집행, 다른 말로 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고 소화기나 기타 여러 가지 어떤 물건을 사용했기 때문에 네.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되는 것이고 이러한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됐을 때 당에 있는 그 집행관들이 다쳤다면 특수공무방해 치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따져야 되지만 국가의 적법한 공권력에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쨌든 최종 승소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 예상하십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저는 대법원 확정 판결은 대한민국이 죽었다 깨어나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게 제 법치를 가지고 있는 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 그 임차인들 입장에서 그냥 고용 승계가 안 된다든가 아니면 임대차 관계를 입찰을 맺을 때 특히 스카이 72에서 다시 15년 만에 골프장을 건설했는데 15년 만에 활주로가 아닌 똑같은 골프장에 들어오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 인수인계가 되었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용승계라든가 저희들이 제가 임차인이거든요. 저는 이제 집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를 맺고 있는데 저희 집의 집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그 집을 팔았다 할지라도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기간만큼은 살 수 있는 거는 나의 적법한 권한, 그게 임대차 주택보호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함께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22년 전에 대전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 이승만과 이정학에게 검찰에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우선은 사건 내용을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이게 아마득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네. 7,553일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한 22년 올라가야 되는데 2021년 12월 21일 날 대전에 있는 국민은행 안에서 이제 사고가 하나 일어나는데요. 네. 그 당시에 45세 됐는 그 흔히 말해서 가장이었습니다. 그 10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가장인데 3억이란 돈을 훔치기 위해서 아주 잔인한 방법인 권총으로 그 사람을 살해한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553일, 약 22년 네. 동안 미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DNA를 일단 채취를 했는 거예요. 채취를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는데 불법 이제 그 흔히 말해서 도박장에서 DNA가 하나가 탁 나오는데 네. 이 DNA와 그 당시에 손수건에서 발견된 DNA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거 범인이 분명히 이 도박장 왔다 갔다. 네. 이게 분명히 확인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건 경찰에게 박수 쳐드리고 싶은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이정학을 특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네, 우선은 이승만과 이정학과 관련해서 지금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이 구형이 됐습니다.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사형과 무기징역 너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사형 집행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나뉘지만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 올렸다시피 그냥 45세의 가장 정말 10대의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 가장을 무참하게 단 한치의 어떤 주저함도 없이 권총으로 살해했다. 무엇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 때문에 살해했다면 저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권총으로 사람을 살해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권총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권총을 어떻게 구했는가 하면 경찰관이 순찰하는데 그 경찰관을 꽝 충격을 해서 경찰관이 가지고 있던 그 총을 자기들이 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계획적으로 사람의 살상용 무기인 권총을 딱 훔치고 난 다음에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은행 그 지하로 내려가서 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이성만과 이정학이 서로 다른 말을 해요. 네. 특히 이성만 같은 경우는 나는 살해하지 않았다. 나는 권총을 쏘지도 않고 나는 절대 피해자에게 그러한 위해를 가지 말자라고 이정학에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정학이 이러한 어떤 권총을 쏘았으면 쏘았지 나는 절대로 그러한 어떤 권총으로 직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이성만 주장이 자꾸 뒤집혀요. 네. 이정학의 주장은 일관되게 그 사건의 현장을 정확하게 서술하고 있지만 증언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 이승만 입장에서는 그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데 문제는 혹시 이것도 정말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과 우리 앵커에게 열어볼 때 권총 같은 거 쏴보셨어요? 아니요. 권총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반동이 심합니다.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 자꾸 이렇게 빵 쏘면 네. 팔이 이만큼 이렇게 휘청거릴 만큼 이렇게 반동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연습하지 않으면 권총 갖고 사람을 직접적으로 맞추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어렵다는 게 검찰의 진술인 거예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성만은 그러니까 군대에도 갔다 왔고 권총을 쏘아본 경험이 있지만 이정학은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고 권총을 한 번도 쏘아보지 않는 사람이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권총을 쏜다는 건 총을 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그리고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성만이 주범, 그러니까 같은 공동정범인데 그 중에서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사람으로 지목하게 되고 이성만에 대해서는 사형을 구형하고 이정학에 대해서는 네. 같은 혐의예요. 같은 혐의인데 옆에서 이제 지켜봤고 총알이 들어있다는 것을 이정학도 알았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기 때문에 강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가되 직접 살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정학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이승만은 최후 변론에서 구형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사형에 감사하다 이런 반어적인 표현도 보이긴 했는데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판부의 판단 다음 달 중순에 있을 예정인데 어떻게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이게 참 법하고 법원의 판결의 괴리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한 사람의 생명은 전 지구상의 어떠한 가치와 이념보다도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세 번째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 가정,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가장에게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3억이라는 돈을 위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한 사람의 생명의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다면 형법 250조에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형이라는 형벌이 존재한다면 저는 사형이라는 것이 부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되는데 지금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사형이 모라토리움, 즉 사형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명 이상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있어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원에 이제 그 나상훈 판사가 어떻게 이제 판결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판사님이 적법하고 의법하게 이 사건의 책임에 맞는 형벌을 아마 선고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꼭 법원의 입장에서도 이 사형이라는 제도가 존재한다면 국민들에게 좀 이러한 어떤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경고적 기능도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다음 달 17일 재판이 열릴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해 금액만 무려 1조 6천억 원대로 추정이 되는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받다가 도주를 했고 검거가 된 이후에 지금 징역 40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저는 김봉현 씨라고 해야 될지 김봉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봉현은 제가 봤을 때 국가공권력을 단 한 번도 존중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공권력이 분명히 자기에게 어떠한 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선고를 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보석을 받고 전자팔찌를 차고 있는 순간에 그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갔다는 그 순간 물론 검찰도 이렇게 하지만 그 순간 자기가 범인이라고 저는 자백했다라고 저는 보이는 입장인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보석을 한다는 이유는 그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라. 하지만 무기대등의 원칙에 따라서 너 불구속으로 재판받게 해줄 테니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출석해라는 국가공권력의 의미인데 그걸 끊고 달아났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은 그 금액이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왜 검찰이 40년밖에 선고하지 않았느냐. 유형의 최상한은 우리나라 형벌은 30년이기 때문에 45년도 가능하고 아까 앵커가 말씀 주셨다시피 1조가 넘는 금액에 대한 서민 다중 피해를 일으킨 사람이고 처음에도 도망갔고 재판 과정도 굉장히 불성실했고 재판 그 선고가 있는 즈음에 전자팔찌를 끊고 도망갔다면 저는 검찰이 40년 선고했는 것 물론 검찰 입장에서는 판단이 가능하지만 저는 그 서민 다중 피해라고 생각하면 무기징역형도 선고될 수 있는 그 범죄인 것이고 하등의 반성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무기징역도 선고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좀 검찰이 이번에 형량을 법원이 어떻게 선고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반드시 이거 낮게 나오면 항소해야 되는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공권력을 완전히 무시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전자발찌를 끊고 48일 동안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재판은 미뤄졌는데 그러면 지금 검찰이 구형한 징역 40년에 대해서 가중처벌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가중처벌 저는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요새 제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초현실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비현실적인 세상을 넘어 초현실적인 세상을 산다는 제가 그 이야기는 정말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피해자들이 머리를 탁 들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단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이런 어떤 사건을 바라봤을 때는 보통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머리를 이렇게 숙여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는데 요새는 머리 안 숙이잖아요. 딱 고개를 들잖아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내가 잘못한 거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김봉현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서민 다중 피해를 일으켰다면 그게 대해서 반성해야죠. 그런데 그걸 무릅쓰고 다른 데 가서 전자팔찌를 끊었다면 제가 봤을 때 정말 얼토당토한 행동을 했는 거잖아요. 이게 김봉현이 어떻게 변명을 하는가 하면 내가 도망가야지 그 사람들의 피해 금액을 보전해 줄 수 있다. 내가 잡혀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갚을 수 없으니 내가 끊고 도망가겠다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중적인 어떤 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똑같습니다. 하나의 범죄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유기징역이 30년이지만 하나 범죄 플러스 2개 이상 범죄가 저질러지면 그 형벌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거든요. 네. 그러면 유경은 30년, 그게 2분의 1을 가중하니까 45년까지 가능하고 45년 중에 가장 근접한 40년이 검찰이 선고한 구형한 형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검거된 이후에도 몸이 좋지 않다. 한 차례 재판을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검찰 구형 결심 공판에는 참석을 했는데 지금 징역 40년 구형에 대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죠. 모든 피고인은 다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형이 딱 구형되거나 선고됐을 때 내가 그 형량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죠.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 김봉련의 입장에서는 같이 이제 재판을 받는 사람이 그때 12년 받았을 거예요. 그 이모 씨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네. 비해서 40년을 받았다면 자기는 형량이 높다라고 판단하는데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그 피고인 김봉련은 자기의 형량이 높다고 말하지만 옆에서 바라보는 저 같은 법치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형량은 너무 낮은 형량. 저는 무기가 구형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구형 안 되었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자기의 여러 사람들이 이 도피를 도우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이 도피 도우는 것도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들이 네.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그 당사자는 억울하겠지만 또 법치를 바라보는 저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구형량이 너무 낮다라고 오히려 제가 반론을 펼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공범들에 대해서도 사내이사 김모 씨에게는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징역 12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지금 관심을 가고 있는 게 전자발찌 끊는 걸 도와준 조카의 처벌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네. 이 부분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남이 범인을 막 숨겨주고 범인을 도피하게 하면 그건 분명히 처벌을 해요. 그러니까 앵커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앵커가 저를 숨겨주면 처벌받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숨겨주면 우리가 피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못난 아들이고 아무리 아들이 몹쓸 아들이라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 아들을 숨겨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범인 도피를 처벌하지 않도록 만들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친족 간의 범죄이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자기의 비호권을 넘어가는 경우면 또 처벌받을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이 좀 제대로 잘 적용될 수 있고 또 그 비호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또 처벌할 수 있어야 돼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누나는 또 처벌받고 있거든요. 네. 친누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야 되고 딱 한 가지만 지금 전자팔찌 끊는 거 보석에서 전자팔찌 끊는 거는 따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요. 전자팔찌 네. 우리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전자팔찌를 끊으면 그건 7년이에요. 팔찌를 땅 끊으면 7년을 받는데 보석에 있는 전자팔찌를 끊는 거는 공용물 손상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보석에서 전자팔찌를 끊는 걸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그 전자팔찌 끊는 거에 대해서도 팔찌 끊는 거에 대해서도 별도의 형량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전 직장 동료를 감금을 하고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밤에는 성매매를 시켰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우리가 보통 인간이면 진짜 수호지심을 알고 있고 정말 인간이 해야 할 근원적인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 기준을 넘어서도 너무 넘어섰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시청자 여러분께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가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인 거예요. 제가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나 어떡하죠? 저 돈이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 A씨 부부가 딱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와가지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올래? 라고 집에 딱 오고 그 순간부터 이 A씨 부부는 죄송합니다. 악마로 변합니다. 악마로 변해서 낮에는 자기 아이들을 교육하게 하고 집안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아이를 돌보게 하고 집안일을 하게 하는 것, 이거 의무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의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 강요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저녁 시간에는 참 입에 담지도 못하는 말을 하는데 일정 부분 성매매를 시키는 거예요. 성매매를 시키는데 기사에 보면 한 80만 원 정도의 성매매의 그러니까 하루에 있는 일당이라 그러죠. 그 하루에 벌어들이는 돈을 채우도록 끊임없이 휴대폰을 가지고 성매매를 시켰다. 이런 정황이 나오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이 아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딱 한 가지만 더. 그래서 네. 이 사람을 뭔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감시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키는데 정말 얼굴도 모르는 C라는 남성을 데리고 와서 강제적으로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이 C라는 남성이 이 여성을 다시금 이렇게 컨트롤하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가장 악랄하고 가장 잔인한 인간의 근원적인 인격을 말살하는 범죄였다. 이거는 사실 살인죄보다 더 심각하게 이 피해 여성의 미래를 지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충격적인 게 진짜 결혼을 했고 남편도 공범인 거잖아요. 이 남편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100% 공동정범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이 남편이 생명부지 남이잖아요. 남이 네. 그 피해 여성과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 사정 몰랐겠어요? 이 사정 알았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형법 30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의 사실을 가지면 그 모든 사람이 하나의 공동정범이 된다는 건데 이 부부가 하고 있는 그 잔혹한 행동을 이 결혼을 가짜로 했는 남성도 알고 있을 거잖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가공 사실에 기초해서 이 여성을 컨트롤했으니까 도망 못 가게 지켰으니까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다 같이 공동정범이 되는데 제가 여기서 진짜 소스라치게 놀랐는 게 여기서 구속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요. 이 A씨 부부 중에 부인만 구속이 되고 네. 나머지 그 A씨 남편도 구속 안 되고 이 피해 여성과 강제로 결혼한 이 남성도 지금 구속이 안 된 상태예요. 이 범죄를 제가 나열하면 한도 끝도 없이 나열합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강요했죠. 의무 없는 일 시켰으니까 성매매 시켰으니까 성매매 알선했죠. 그리고 이 여성이 도망가면 입에 담지 못하는 사실상의 고문과 같은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박했을 거죠. 그리고 감금했잖아요. 네. 감금했는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몸이 다치면 치상이 되면 이게 감금치상이 되고 감금치상은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1년 이상의 징역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형상은 30년이고 지금 여러 가지 범죄가 저질러졌으니까 가중하면 45년까지 갈 수 있는 범죄인데 왜 이 범죄에 대해서 한 사람만 구속이 되어 있는지 네. 정말 피해자의 시선을 생각하면 시청자 여러분 그 피해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도망을 갔겠어요. 이게 왜 드러났는가 하면 정말 좀 죄송한데 성매매를 하는 그 남성이 이 여성의 얼굴을 보고 왜 이렇게까지 얼굴이 망가졌는지가 걱정이 돼서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담에는 3명 다 왜 구속영장 청구 안 하는지 저는 2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이게 발부가 될지 안 될지를 갖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런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공동정범이면 같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충격적인 게 지금 구속은 한 명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을 봤을 때도 정신적인 지배, 가스라이팅 범죄로 좀 보이거든요. 이와 관련된 처벌 수위는 또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가스라이팅 때문에 뭐 가중처벌하지는 않아요. 가중처벌하지는 않는데 사람의 미래를 지우는 거잖아요. 사실 육체적 폭력은 굉장히 이렇게 맞아서 아픈 거예요. 근데 가스라이팅은 소리만으로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서 야! 이러면 그 사람이 소스라치게 아플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지배를 했다면 네. 사실 이러한 지배를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감금해서 가혹행위를 해서 그 사람에게 어느 정도 상처를 입혔다면 거기에 합당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합당한 1년부터 30년, 가중하면 45년까지 갈 수 있는 그 형량에 합당한 어떤 형벌이 나올 수 있도록 경찰은 좀 더 엄중하게 수사하고 검찰은 제대로 공소 유지해서 합당한 형이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서 합당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선임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